정도는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언론학자로서 이 법안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일단 서기호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언론 재갈법이다, 언론 말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부분 예를 들면 고의를 증명해 내건 아니면 고의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명해 낸 게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이런 지적은 받고 있지만 저는 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법에서는 일단 중재법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좀 바꾸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의 지금 일부 변호사협회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든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가짜뉴스 허위 저작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그건 저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거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득, 타협, 회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그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법을 공청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 부분을 사실은 언론 노조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도 방향성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문제에서 혹시나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문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좀 법을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번 정부 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최근에 가장 비근한 예로요.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우리가 예전에 방역물품 준 거 담내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쓸모없는 거 곧 다 유효기간 끝나는 거 억지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또 퍼지고 있거든요. 백신 거지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이게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이 자유는 누리면서 책임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만드는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팩트 체크하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저는 충분히 기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은 자꾸 이 법을 만들어지면 언론 탄압을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누구를 탄압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게 되면 평가를 누가 하는 거냐면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하죠, 주로. 네, 언론중재위원회는요. 판사, 변호사, 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래서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이에요. 그게 무슨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법원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법원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잘못 호도하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만약에 처리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서기호 변호사님? 당장에 특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이제 법원에서 결정하는 건데 네. 이 법원의 판사님들이 기존의 어떤 재판의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설령 5배 그렇게 한다 해도 실제로 또 더군다나 이번 법안에서는 최저 한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예, 최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5배로 올린다 할지라도 실제로 5배 반드시 선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언론중재법이 통과한다라도 판사의 또 문턱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이게 서기호 변호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정이 엄마는 9년 전 다정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전 남편은 다정이가 10살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기성 구토증 진단을 받고 수시로 구토에 시달리는 다정이는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섬유 근육통으로 몸이 아픈 엄마가 다정이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다정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다정이와 엄마가 힘겨운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 편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은 날이 갠 것처럼 보이고요. 전국적으로 하늘은 내내 흐리겠습니다. 또 일부 남해안에는 지금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남 거제와 부산광역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현재 호우주의보는 울산과 경남, 남해, 통영에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금 아주 세찬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예상 강우량 30에서 80mm의 비가 경남 남해안으로 더 내리겠고요. 밤까지 그 밖의 지역도 강원과 충청, 남부 제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제주 산지가 20에서 60mm, 그 밖에 비 오는 곳은 5에서 20mm로 예상 강우량 나와 있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여전히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는 낮 동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고요. 제주도도 내일 밤에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후로 모레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제주는 이 비가 토요일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토요일까지 자주 내리는 만큼 계속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제주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에 발효가 됐고요. 내일 대구가 32도, 광주 31, 제주 부산 30도, 또 강릉 대전 역시 30도 등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습도가 높아 더 덥겠습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전략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을 일본 국민들에게 브리핑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일부가 최근 잇따라 사퇴한 것과 관련해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국방부도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900조 원을 돌파해 908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74조 5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운용 수익률은 7.49%로 나타났습니다. 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들이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임금 인상 소급분은 소정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갑니다. MB 국정원의 좌익 교수 해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이거 뭐죠? 변호사님? 예. 일단 구별하셔야 될 게요. 이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예. 이 사건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아니 그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요원이 정치 공작을 하는 정치 댓글 테러를 한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모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가지고 네. 이미 그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벗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쫓겨났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그러면 해임 취소는 이건 또 뭐냐? 예. 이게 해임 처분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퇴직금에 약간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법원에서 왜 취소됐냐면은 그 판결문을 보니까 해임 사유가 없다고 해서 원고 승소를 내린 게 아니고 예. 기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징계를 할 때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네.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 이걸로 인해서 자익 교수가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 판결은 뒤집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법원 판결은 맞다고 보는데요. MB 국정원 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MB 국정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죄할 수도 없습니까? 쫓아낼 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3년 이내에 징계를 청구하지 않고 늑장 징계하느라고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꼼수를 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수로 늑장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네. 2012년 말 2013년 초에 이게 문제가 돼서 네. 그때부터 얼마든지 하려면 1년 이내에 다 할 수 있었는데 네. 안 하다가 2016년 5월 달에서야 했거든요. 징계를. 네. 그러면 당연히 3년이 지났는데 이게 좀 봐주기 하려고 늑장 징계 아닌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정원. 당연하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건 뭐 봐주기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 처벌받는 거 보면 모독죄로만 처벌받았어요. 모독죄로. 네. 아니 모욕죄.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한 거잖아요. 정치 내에서 모독하고 모욕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국정원 직원이 네. 선거 기간이 아니고 선거 기간 위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논리가 말이 맞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 국정원 직원이면 그 부분도 선거 기간 말고도 맞는 정치적 말씀. 중립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최진봉 처벌 내용을 교수님하고 보면 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그럼 공무원들도요. 제가 볼 때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면 선거 기간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는 그럼 글을 올리고 정책 활동해도 네. 사실은 처벌을 못 한다는 규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처벌받은 것도 지금 이제 서기호 판사님 얘기했듯이 기간이 지나서 해임 처분이 잘못된 건 그거 나름대로 있고 그 전에 모독죄로 처벌받았어요. 집행유예로. 근데 모독죄도 저는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모독죄가 아니라 이건 정치 관여예요. 그러면 정치 관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처벌이 안 되는지 제가 좀 황당하고요. 이런 논리라고 하면 이 공무원들이 선거기관 아니고 다른 시기에는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된다는 걸로 오해될 수 있는 소리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서기호 전 판사님, 판사들은 왜 그래요? 판사 이거 좀 반성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 일반적인 판사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거 판사 왜 이래요, 이렇게?
이래도 됩니까? 안 되죠. 네. 예,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이 다 맞고요. 네. 제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 계속 중간에 따블됐어요. 아무튼 서기호 전 판사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시고. 네. 국정원법에 그 정치 광역죄가 있고 선거에 관여할 때 선거법 위반 그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와 관련 없이 한 경우도 정치 관여가 인정되면 국정원법 위반이 맞습니다. 저도 그게 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이 고발을 그리고 검찰이 무죄 받도록 이렇게 기소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모욕죄라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 판결이 받은 상태여서 국정원 직원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만두게 됐 잘렸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분 어디서 또 국정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징계받은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다 그 조직 주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조연수님께서 늑장 징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나요?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세요. 직무유기로 이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 늑장 징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는 있죠. 아무튼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군의 정치 개입은 엄정하게 정말 제대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 국정원 개혁은 잘 되었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서기호 전 판사님, 네. 이 문제도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군 성범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그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 2016년까지 그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할 때도 계속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여러 가지 저도 법안 발의하고 했는데 번번이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왜 안 됐어요? 일단 새누리당 쪽 의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 수가 네. 야당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컸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제 180석 이상 가까이 되니까 예. 이게 통과될 수 있었던 거죠. 민주당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통과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군 성범죄는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은 군대 내에서 수사하고 군대 내에서 재판받다 보니까 네. 군대 내에서는 자꾸 자기네 내부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서 쉬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잘 발각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엄벌에 처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이게 민간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그러면 그 의사 자격도 이렇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자꾸 취소가 확정됐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예정 처분에 불과하고요. 예. 2, 3개월 정도 청문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확정이 되는 것이고 네. 또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이건 또 다른 내용이죠. 별도의 또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전에 윤석열 징계 청구 때처럼 그게 이 효력이 정지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취소가 확정돼 가지고 면허가 박탈되고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소송으로 가면 몇 년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행정소송이 1심에서 한 1년 이상 가고요. 네. 2심, 3심까지 가면은 2, 3년까지 가죠.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기호 판사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아직은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적으로는 사실 입학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입시 요강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 요강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요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가짜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증명서라면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대법원 판결 남아 있어서 물론 뭐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낮다라는 게 전반적인 법률계 예상입니다만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문 절차를 통해서 이게 그 입학에 또는 입학의 자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그러면 이 학생이 이 학교에 들어올 능력이나 아니면 자격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에 피해를 줬느냐 하는 부분도 비교 형량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청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짓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입학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대에서. 부산대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점수까지 공개했습니다. 30명을 1차 전형에서 뽑았는데 그중에 학부 성적이 3위, 영어 성적은 4위.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서류 평가는 오히려 19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가 별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수치로도 부산대에서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취소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재판으로 가면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재판에서도 이런 경우에 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런 그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거기에 입시 요강이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이런 기속행위가 아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산대에서는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산대에서 취소 처분한 게 그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 허위서를 제출하면 취소한다라는 그 문구에 따라서 그냥 취소해 버린 건데 그게 문구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를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서기호, 최진봉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